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신설된 평택시 병선거구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평택시 을에서 경쟁을 했던 민주당 김현정 후보와 국민의힘 유이등 후보가 다시 맞붙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집 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리턴 매치에서 승리한 평택시 병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저를 이렇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평택 시민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당선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3일 동안 당선 인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13일 동안 꼬박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를 드리고 또 상가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다니면서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는 또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선된 이후에 제가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평택시와 당정, 간담회를 해서 그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별대책단 위원이거든요. 그 활동도 계속해서 했었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혜병 그 수사 외압 특검 거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당선인들이 그에 대한 규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냈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저한테 요구를 하셨던 그 시민분들과의 간담회 등도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배지 아직 안 따셨는데 벌써부터 바쁘십니다. 네. 예. 자, 지난번 총선에서는 유이등 후보에게 안타깝게 낙선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승리하셨는데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지역 언론에서 그 이제 제가 당선된 이후에 그 이제 기사의 제목을 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절치부심 이렇게 내자로 딱 했던데 4년 동안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평택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를 해왔고요. 뭐 골목 당사라든지 찾아가는 민생 소통 간담회라든지 또는 우분투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4년 동안 평택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당내에서는 당 안에서는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또는 대변인, 당대표 언론특보 등을 맡으면서 당에서도 주요한 당직을 통해 가지고 저의 정치적 경험들을 많이 누적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라든지 예.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평택시장 선거 등에서도 뭐 상황실 부실장이라든지 뭐 저 상임선대위원장 등등의 선임 대변인 등을 맡으면서 그런 선거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누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평택에서의 4년 동안의 평택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당내에서의 그리고 다양한 선거에서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정치적인 경험과 자산을 누적시켰고 그런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 사실상 그 현 의원인 그 유이등 후보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이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3선의 정책위장이었고 또 평택이 토백이에요. 기본적인 조직도 저보다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또 그런 그 무기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유리한 그 구도에서 시작한 건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현역과 원외 정치인들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계들이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에도 두지 못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국회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소개뿐만 아니라 축사를 항상 시켜주지만 저희는 소개 정도 시켜주고 축사는 시켜주지 않고 또 소개도 안 시켜주는 행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이제 현역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불리함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워낙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해서 일단 선거 구조적으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좀 조성된 측면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유이동 후보가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을 여당에서 그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쓴소리라든지 뭔가 조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인데 그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은 그에 대한 공동 책임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저는 논리를 폈었죠. 그래서 평택시 병의 선거는 비단 우리 승리는 비단 김현정 후보 한 명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그런 선거다라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많이 어필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평택에서 그 유이동 후보가 3선 의원인데 그 3선을 하는 동안에 그 평택 시민들의 평가는 그 뭐 특별한 그 성과라든지 이런 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비판적인 정서 또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평택 시민들이 대해서 그 선수를 좀 교체해야 되겠다는 여론까지 덧붙여져서 제가 아마 승리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치부심 끝에 이제 여의도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일단 사실 제일 기뻤던 순간은 그 이제 선거 사무실에서 TV를 통해서 이제 그 출구조사를 보잖아요. 그때 출구조사를 딱 발표를 했는데 18점 몇 프로로 제가 우세한 거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제 아들을 알아 껴안고 되게 즐거워했던 그 순간이 이제 딱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막 그 상황 당시에 처럼 더 이렇게 기쁘거나 또는 이렇게 당선된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좋다거나 이런 생각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심판과 또 평택시 병의 발전을 위해서 저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주신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책임감이나 소명감 같은 게 더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선거 이전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현정으로 선수 교체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담감이 지금 벌써부터 살아오신 길을 걸어오신 길을 좀 보니까 금융노동자셨어요. 네. 예, 금융권의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처음에 BC카드 노조위원장 시작하셔서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그리고 사무금융연맹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네. 그 길을 걸으시다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산별노조 위원장 시절에 그 대한민국을 간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별노조가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의들을 저희가 조직적으로 한 다음에 그 사회연대 운동을 강하게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분투 운동이라고 저는 이제 지칭을 하는데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예요. 코사족 방언인데 상생, 연대, 공존을 의미합니다.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코사족이거든요. 그 유명한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한데 그 우분투 정신, 즉 사회연대 운동을 통해서만이 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고 왜냐하면 이 불평등의 문제는 그 격차의 문제이고 또 불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그 예를 들어 노사민정이 같이 더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노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한 주체들이 따로 이렇게 그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 그러니까 사회연대 운동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 운동을 강하게 추동했어요. 그래서 우분투 재단도 실질적으로 제가 설립을 했었고 그런
그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사회적 대타협을 대단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와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방향과 제가 이제 산별위원장으로서 했던 활동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이게 매칭이 되고 또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당으로부터 제가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제가 이런 사회연대 운동을 제도권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좀 더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이력 때문인지 몰라도 금융권에서는 당선인께서 원내에 들어가셔서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실까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이제 언론에서 그 기사가 그렇게 좀 몇 차례 좀 났었고 실제로 이제 기자분들이라든지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금융 쪽에서 몸담았고 또 금융노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정무위에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할 때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 그리고 금융 감독 당국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결코 우리 그 반시장적이거나 또는 노조 중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를 확대함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경제가 살게 되면 그런 그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하는 과실들을 금융 노동자라든지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제가 그동안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 분포가 부동산이 7이고 금융자산이 3이에요. 이건 선진국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불로소득이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어떠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시장 쪽이 훨씬 더 7이 되어야 되고 부동산 쪽이 3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못하는 그 현실이 무엇이냐를 진단해 보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뭔가 사기당할 것 같고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해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손쉬운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불신하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에 불필요한 규제들은 풀되 대신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미공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사기라든지 사기적 금융 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그 세게 좀 처벌을 하고 또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 이제 금융 범죄로 인해서 그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들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함께 도입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자본시장을 성장시키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들을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라고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고객들로부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은 공공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한계 차주라든지 한계 기업들일 것이에요. 그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갱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금융의 공공성의 영역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을 되돌아보면 주로 담보대출 위주로 하고 있고 신용이 좋은 기업이라든지 그 차주들에게 오히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오히려 저신용이거나 한계 기업, 한계 차주들에게는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고리를 받아서 이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의 주범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금융의 공공성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그 판단들을 할 수 있고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그 금융 정책에 대해서 그 시장의 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그런 그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식의 결정들을 해왔다는 비판들을 그동안 받아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정무위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우리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된다 예. 생각합니다. 예. 왜 쪼그랐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임위 얘기도 하셨고 하니까 1호 법안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좀 물어봤더니 온라인 도매시장법 발의할 계획이다 하셨어요.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사실 고금리 고물가가 대단히 지금 민생 경제에 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물가 대책이 지금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거 기간 중에 대파 그 발언이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 대파 가격 그 875원이 이를 얘기하면서 물가가 잡혔다라는 식으로 정말 그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그 서민들과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총선의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물가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평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택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가락시장에 올라가서 거기서 경매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한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한 이후에 그 농수산물이 다시 평택으로 내려와서 소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드는 그 유통 비용이라든지 그 중간 그 마진들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 온라인 그 경매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가락시장에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를 하고 그다음에 평택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면 거기서 바로 평택에서 난 농수산물은 평택에서 소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정도의 절감되는 비용으로 농수산물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물가들이 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가 공약으로 했는데 그 평택이 또 도농복합도시고 해서 또 평택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공약을 제가 첫 번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개원되면 바로 입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도 잡고 생산자에게도 더 큰 이익을 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지역 얘기하셨으니까 평택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뭐라고 보세요? 지금 평택이 인구가 63만 명이에요. 인구가 거의 1년에 3만 명씩 늡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정말 급성장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죠. 지금 사실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저출산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배부른 투정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산업적인 그런 그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의 문제라든지 문화, 체육, 여가 등은 이런 그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의 행복 지수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 체육의 문제 등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가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도 좀 많이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GTS A선, C선이 평택까지 연장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비용이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다가 급 실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비가 좀 더 투입이 돼서 GTX가 좀 더 빠르게 개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네, 그 예. 노력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 얘기 있었는데 네. 경기 남부과학고 유치 하셨어요? 지금은 경기에 과학고 하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의정부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 평택시 병이 그 이제 아파트가 밀집된 정주 지역이에요. 특히나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제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3개 동은 평균 연령이 한 36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정주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고 또 평택이 산이 없어 평평하다 그래서 평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평택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같은 게 잘 떠오르진 않은 것도 또 약간 그 시민들이 좀 불만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해낸 것이 평택을 교육 특화 도시로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보니까 과학고등학교가 그 경기도에는 인구가 1,300만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 경기 북부 쪽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과학고가 거의 2개 정도는 다 있는데 경기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단히 낮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뭐 경기 북도 분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도랑 남부 쪽에 그 거리도 대단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남부 쪽에 과학고를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평택에다가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교육부에서도 교육부인지 교육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그 실제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서 난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에 한 3개 정도의 과학고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용역 결과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유치전에 이제 뛰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약도 했고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평택시와 지자체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 평택시에서도 과학고 유치를 신청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육 국제 특구인데요. 네. 교육 국제 특구는 지금 전국 지자체 16군데에서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구로 지정되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약간 규제들이 좀 풀리는 특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거의 4만 5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을 포함해 4만 5천 명이 주둔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단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평상시에 보면 항상 국제교류가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가 평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제 특구로 지정되기에 딱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제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게 제 공약도 했습니다. 그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도 평택에 지금 들어오는 거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는 KG 모빌리티라는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도 있고 또 수소 특화 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평택항이라는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고등학교가 평택에 유치된다고 하면 카이스트와 또 삼성전자라든지 KG 모빌리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거가 연계돼서 대단히 그 효능감이 높은 그래서 그것도 그 과학고도가 들어오기엔 좋은 최적의 입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잘한다고 하면 유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 가시니까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임하실 건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22대 총선은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과 그 일방적인 그러니까 좀 폭력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해서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그런 선명 야당의 모습들도 보여야 되고 또한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또 그 개혁 입법이라든지 민생 입법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 2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총선 이후에 몇 차례 걸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의 영수회담이라든지 또는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규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서 심판한 그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그 민생 개혁 입법과 개혁 민생 법안들도 주도하면서 그 잘못된 그 윤석열 정권에 퇴행하는 그런 국정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 때 했던 슬로건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그 했던 그 초심 그대로를 그대로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잘 챙겨주시고 또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 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지금까지 평택시평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